2021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자의 대부분이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에게 수구 언론들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코어 지지층을 제외하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다기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둘 중 하나만 상식적인 후보로 교체된다면 남은 하나는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둘 다 물상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뒤처지는 것은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물상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절대 못 찍겠다는 유권자가 윤석열을 절대 못 찍겠다는 유권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문항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증명합니다.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 때문이라고 말한 황운하의 저 페이스북 글은 아마도 부진한 지지율의 원인을 찾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자들은 모두 저항력이거나 빈곤층이거나 고령층이라고 싸잡아 생각하게 되겠죠.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을 탓하고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편갈라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건 독재의 기술입니다. 레닌의 죽음 이후 권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스탈린이 썼던 방법이 이러합니다.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도시민과 농민을 이간질시켰으며 청년들과 노인들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각 계층은 만날 때마다 사회가 어려운 것은 다른 계층의 탓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런 독재의 기술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 통치 방식을 차용한 것이며 스탈린을 통해 마오쩌둥에게 김일성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재자들에게도 그대로 벤치마킹되어 지역, 이념, 계층, 연령, 성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집권기간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념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의 용광로 선대위 출범식에서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저 발언은 대립을 부추기며 오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60, 70대는 집에서 쉬라던 정동영의 발언에 견줄 만한 망언입니다. 몽골 기병대가 정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라는 황무지에서부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비TV의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4일. 3일입니다. 3일입니까? 네. 예,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싹 그냥 조용히 편집해도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도 뭐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호구면입니다. 왜 네. 나 소개 왜 패스해? 방금 전에 태클 걸었다고 지금 삐진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소개부터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호구맨님 나와주셨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빡빡한 녹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아직 그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좀 길게 말하는 습관이 있죠. 네. 이게 뭐야 그 의식의 흐름대로 네. 가다 보니까 네. 막 쏟아내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후원 계좌를 통해서 친절한 이순씨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오늘 거의 일단락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끄러웠죠. 네. 당장 오늘까지 시끄러웠고 어제 네. 밤에 뭐 거의 절정에 다다랐다 할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자, 그 이재명 선대위에서 이 새로운 얼굴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인재 영입.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인재 영입 1호부터 지금 총 몇 호까지 나왔죠?
1호, 2호. 저는 2호까지 기사를 봤는데 모르겠네요. 그대로 나온지는. 숫자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3, 4, 5호까지 있었나? 근데 이제 1호랑 2호 정도까지 기사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 그 1호부터 아주 이 넘버 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제대로 뭔가 보여준 아주 화려한 오프닝이죠. 고양이는. 진짜 화려한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거의 사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당에서 사표를 안 받았, 그러니까 그 사표를 처리를 안 했다, 사표를 수락을 안 했다. 뭐 아직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그 당사자는 조동현 서경대 교수입니다. 네. 이분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스펙이 장난이 아니죠. 아 정말 네.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어디서 절대 꿀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 네. 소련까지 군 생활을 했고 작년에 전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군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학위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아마 저기 뭐 군에서 보내준 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면은 정보장교로 소위 임관해서 수색대 이제 중대장으로 간 것 같은데 23사단. 보통 이게 육사 코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첫 임관을 정보장교로 한 거는 육사에서 성적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그쪽 저기 뭐야 관계자들한테 좀 총애를 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은. 네네. 근데 이제 그 수색대 23사단 이제 수색대 나왔는데 23사단은 지금 없어진 부대예요. 해양 철책 부대인데 강원도 쪽 동해 쪽에. 그렇군요. 네. 거기 좀 부실해가지고 귀하다고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북한 배 하나 저기 우리나라 포구에 정박해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의 얼마 몇 년 됐더라 아무튼 좀 됐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포구에 정박해 그 경계망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고깃배가 우리나라 포구에 정박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경계 섹터가 이 부대 경계 섹터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해체되고 지금 여단 재편성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대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부대에 수색대대에 있었습니다. 뭐 보통 수색대 중대장 그러면은 좀 빡센 편이긴 한데 여기 철책 부대라서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았을 것 같고 해안 철책 부대라서 네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도 갔다 왔고 한미 연합사도 보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외 파병 경험도 있고 해외 그다음에 파병 경험이 꽤 있죠. 네, 그다음에 이 한미 연합사면은 뭐 상당하죠. 그런 애초에 이 사람이 이제 외고 나왔으니까 영어 실력이 영어가 되니까 맞아 대일외고 출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보는 것 같긴 해요. 아니구나 부일외고구나. 네, 부일외고. 부산에서 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미군 육군에서 표창도 받고. 이거 그 뭐야 뭐 훈련 아미 아치먼트 메달 이거는 네. 특별한 건 아니고 네. 이게 뭐냐면 전군 합동 훈련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군 합동 포상 휘장인가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보통 군 전체의 어떤 작전에서 뭔가 공로를 세웠는데 아주 큰 무공은 아니고 그냥 잘했어라고 칭찬해줄 정도의 어떤 무공을 세웠을 때 이게 주는 사병들이나 장교들한테 주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외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집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아쉬우니까 하나씩 주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거기 파견 가가지고 무난하게 일 잘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어학 공부 외고 출신이라 그런지 네. 뭐 프랑스어도 배운 거고. 예, 국방어학원에서 이제 군사 프랑스어 과정을 배웠고 네. 뭐 수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희대학교 평화대학원을 네. 다녔고 네. 여기서 2011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학 석사를 네. 받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군 생활을 계속하고 이제 진급도 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행정학 석사를 받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저기 하드한 그런 커리어는 아니고 뭐 커리큘럼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커리큘럼이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왜 이재명이 가천대에 있었던 학위 있죠. 그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그 보통 경력자 사회 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들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1년 과정이 있고 2년 과정이 있고 그래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커리 중간에 클래스에 모여가지고 수업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토론 수업 한 번 하는 정도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디 다른 직장생활 계속 하면서 학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니까 이 사람이 뭐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그렇게 볼 만한 거리는 뭐 아니라는 학문적인 거죠. 성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버드대인데 뭐 좀 내용이 뭔가 있지는 않을까요? 요즘 뭐 하버드고 스탠포드고 다 이런 식으로 학위 장서도 하잖아요. 자기들 수익 사업은 나야 될 수익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이것도 뭐 세력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밀어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나 가는 데기 때문에 아주 뭐 하찮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버드 캐리드 스쿨로 와서 대단하네라고 또 말할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연구센터 수료. 이것도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여기 파견 나갔다 왔다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 국제개발 및 분쟁관리센터 이제 여기는 방문학자로. 이것도 파견 갔다 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뭐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뭐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군 내에서는 꽤 커리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군 생활을 집어 던지고 학위를 받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막 그렇게 폄하할 이유는 그러니까 없고. 이 저기 육군 복무하는 동안의 커리어를 통틀어 보면 굉장히 이제 해외 파견 경험이 많고 여기저기 많이 다닌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걸로 미루어 보면은 육군 내에서 상당히 이제 총망 받았고 이제 장래를 이제 다들 이제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기대를 많이 걸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잘 나가는 군인. 네. 그 다음에 뭐 예일 대학교도 다녀오고, 네. 하여튼 좋은 대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육본에서도 이제 뭐 연구장교 네.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보직도 되게 좋았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야말로 꽃길을 걷고 있었는데 네. 작년 4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령이라고 전역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시죠. 육사는 보통은 중령 정도에서 끝나는 게 이제 보통이다. 제가 무난하게 중령까지는 간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령에서도 잘 안 끝나고 대부분 대령까지는 가는데 왜냐하면 대령에서 이제 별 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별이 워낙 어렵죠. 근데도 이제 육사는 웬만하면 별은 다는데 진짜로 좀 후달리는 그 대령들은 별을 못 달거든요. 육사를 나와도. 그러면 이제 그 대령진까지 갔다가 전역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소령으로는 전역을 하면은 뭐 연금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장교로 전역하고 나와도 고위 장교면은 전역하고 나와도 군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비군 중대장 같은 거 아닙니까? 예비군 중대장 보통 소령이잖아요. 소령. 그렇죠. 소령이죠. 근데 육사 나와가지고 예비군 중대장 하려고 육사 들어간 건 아니잖아. 예비군 중대장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육사 출신이. 그러니까 육사 출신 소령 전역자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관급이라 그래도 한 대령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인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정신교육 하죠. 뭐 그런데 이제 강서로 나올 수도 있고 네. 하다못해 저기 군납업체 저기 뭐 로비스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로비스트 명목으로 이제 뭐 중력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육사 나와서 소령에서 커리어 끝내는 건 정말 이례적이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정말 한참 밀어주던 사람인데. 네. 어쨌든 근데 참 뭐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역을 하고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경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네. 교수가 되고 조교수. 네, 뭐 교수는 다 네. 조교수부터 시작입니다. 네. 시작은 그거 누구나 웬만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조교수 시작입니다. 네. 군사학과 조교수로. 그러면서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 센터장이라는 것도 겸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교수가 되자마자 어떤 기관의 센터장 아마 이게 새로 생긴 저도 서경대 쪽은 지금 저기 조사를 못 해봤는데 이 양반 때문에 생긴 기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이 조동현 씨를 위해서 네. 만들어진 여기 그 멤버가 총 4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생 기관이고 네.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뭐 얼마나 이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려고 네. 뭐 연구라기보다는 이런 창업 센터니까 뭔가 이제 뭐 스타트업 뭐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만든 거 아닌가 뭐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뭐 연구 같은 게 이제 뭐 어떤 주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아닐 것 같고요. 이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라고 돼 있는데 방점찍어야 될 건 창업센터지. 그렇죠. 미래국방기술이라는 거는 너무 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래국방기술 이
주제로 대학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수준으로 되게 광범위한 분야의 어떤 기술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냥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별로 뭐 하는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센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아니면 이제 군 관련 로비스트들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군납고리 좀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벤처 같은 거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네. 영입 1호로 하고 역시 이제 일단 여성이라는 점, 네.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제 올해 딱 마흔 됐 만으로 마흔인가? 예. 82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예, 82년생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딱 지금까지는 만 39? 그죠. 한국 나이로 만이니까 만으로 네. 39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0대. MZ 세대죠, 소위 말하는. 네. 그런 다음에 뭐 워킹맘, 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 네. 또 자그마치 주제가 우주항공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우주항공 전문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커리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군 내에서가 아니라 뭐 이게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으로든 간에 이 커리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더 군 외부에서 다르게 해볼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검색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2016년 6월 8일 연세대에서 이제 미국 대학 한인 학생회와 함께하는 리더십 포럼. 아, 이게 사진 많이 돌았던 그거군요. 예. 네, 2016년 청소년을 위한 시사인 공감 콘서트라는 데서 이제 여기서 멘토로 출연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이것도 좀 사실 웃기긴 한데 미국 대학 한인 학생회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그 미드 커리어 그 경력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6월 8일 날 연세대 산 거고 이 양반이 미드 커리어 석사를 딴 게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석사 따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강연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 양반을 한인 학생의 유학생으로 봐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한인 학생회의 멘토로 이제 출연을 한 거니까요. 한인 학생이와 함께하는 리더십.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들 유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동현 씨가 그 리더십을 설명하는 거죠. 네. 이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짤막하게 그 이 양반 연설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해보자면은 뭐 중학생 때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해요. 이게 IMF 때라고 하죠. 대략 그 즈음이죠. 예, 그 즈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그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중학교를 못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사정을 알게 된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고등학교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이제 부일외고에 갔다. 뭐 그러면서 저희가 더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커리어도 좀 각색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은. 조금 MSG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왜냐하면은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집에서 돈 없어서 못 다니는 거는 90년대 후반은 IMF라고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적어도 중학교는 절대 말이 안 되죠. 예. 중학교까지는 그때 당시도 의무 교육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별로 돈을 낼 게 없는데. 말이 안 되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차라리 그 빚쟁이한테 쫓기는 상황이라서 학교를 못 나가게 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올까 봐서 뭐 그런 거면은 뭐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죠. 뭐 돈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과 이제 좀 또 연계되는 게 이제 이 양반이 선거 캠프 들어갈 때 뭐 이재명 자서를 읽어보고 어릴 때 어려웠던 게 공감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인터뷰에 보면은.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 자기 이력을 설명하는데 좀 MSG를 치고 좀 그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약간의 어쩌면 가난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좀 찜찜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기도 하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상황을 들어본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력을 이렇게 찾다가 나온 거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이걸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상식과는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이 네네. 있었어요. 이제 이 양반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웃기죠. 네네네. 일단 그 화려한 이력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주나 항공과는 전혀 심지어 그러니까
굳이 문과 이과 한국식으로 나눠 보면은 이과 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전부 문과였죠. 문과 사람이죠. 행정학, 네. 뭐 아태 지역학, 네. 뭐 그다음에 뭐 군사 분쟁 뭐 이런 거 다루고. 그러니까요. 지역 분쟁. 그러니까 이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갑자기 우주 항공 전문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분이 오늘 아침이었어요. 네. 어제 아침이었나? 어제 아침이구나. 네네. 그러니까 12월 2일 아침에 그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우주 항공에 대해서 이제 뭘 했냐,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는 육군 정책실에 복무하던 중에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미 공군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우주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워크숍 어떤 행사를 크게 네. 가졌다고 해요. 네네. 이틀짜리를. 네. 그걸 보고서 이건 내가 꼭 가야겠다 하고서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사비로 갔답니까? 네, 사비로 갔대요. 예, 뭐 휴가 내고 갔는지 네. 갔대요. 네. 가서 막 일론 머스크도 보고 그때 뭐 그 양반 스페이스X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민간에서 이제 우주선을 띄우는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 공군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국방 기술을 강화하려는 그런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스타트업과 군의 협력을 해야 군대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네. 국방 기술에 네.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그거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뭐 지식 자문도 없고 전문가들을 만나 보면서 그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책 썼잖아요. 책을 그 공동 저자로 쓴 책. 2010년 10월 9일인가 그때 나왔죠 책이. 네. 2020년 10월 9일인가. 그리고 뭐 10월 그 19일인가? 저널의 뭐 어떤 기고문, 네. 네. 논문이라고도 하지만 거의 사실상 기고문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학계에서는 그 이제 기고문 취급 논문 취급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논문 안 그냥 하죠. 그걸 투고한 거지 뭐.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첨단 기술이라고 한국 물리학회에서 매달 편찬하는 잡지에 글을 쓴다고 그걸 누가 논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논문이라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작 이게 그러니까 책 한 권 쓰고 기고문 쓴 게 이 전문가 소리를 듣는 유일한 배경이에요. 네. 사실 뭐 당에서 좀 이렇게 포장해 주려고 우주 항공 전문가 이렇게 소개합시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알면 이 손살에 쳤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좀 분야가 틀렸죠. 이 양반을 굳이 무슨 어딘가의 전문가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스타트업 전문가라 말하는 게 맞죠. 차라리 예. 이 양반이 지금 그 우주 항공 관련해서 뭔가를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활동 내역을 쭉 보면은 우주 항공이 방점이 안 찍힙니다. 스타트업이 방점이 찍히지. 창업하자. 네. 뭐 실제로 그리고 이 양반도 어디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까라로 어디 주소지 하나 박아놓고 무슨 온라인으로 뭐 사업하려다가 폐업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더만요. 송파에 그거 유통업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뭐 쇼핑몰 같은 거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예 역시 국방하고 관계가 없죠. 그 스타트업은 전문가일 수도, 그러니까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타트업에 어떤 관심이 많다.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조회를 쌓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우주항공은 택도 없는 소리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조동현 씨가 이제 이 어저께 최강 시사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최대한 좋게 마음 넓게 봐주면은 뭔가 이제 스타트업과 군의 협력, 민간과 군의 협력 이게 경제적인 효과, 뭐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뭐 통찰, 뭐 정도는 보여줬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더구나 우주항공으로는 더더욱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어떤 통찰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주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론들을 통해서 뭐 논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 사람은 창업을 하는 거니까 정말 창업을 해가지고 입증을 해야죠. 예, 회사가 만약에 크면 그 사람의 성과 아닙니까? 실질적인 성과 그런 게 나타나야 이 사람을 이제 전문가라고 때부터는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도 우주항공이 아니고 스타트업 전문가죠 여전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우주항공 전문가가 되려면은 하도부터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파일럿 생활이라도 해봤든가.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뭐 저기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교류를 했던가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최소한. 아니면 육군 들어가서 하다못해 저기 뭐 헬기 조종사라도 했던가. 저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는 육사 출신들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파치라도 몰아봤던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만 계속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인데 왜 그 자기 커리어를 다 버리고 말하자면 네. 커리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 10년 동안 쌓은 거 그냥 허송세월로 날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소개된 것 자체가 이 너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호구맨님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에 이 민주당 외부에서 이제 비판의 눈길이 간 거는 사생활 쪽의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사생활도 아니고 사실 그 도덕성의 문제죠. 그렇죠. 사생활 문제라고 말하기는 예. 좀 어렵죠. 이거는. 예, 그거는 너무 축소시킨 거고 네. 사실 이 사람의 부도덕함이 뭔가 문제 제기가 됐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좀 귀찮더라고요. 좀 귀찮고 이거 좀 너무 쉬운 것 같고. 근데 이 전문성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이력이 너무 화려하니까 네. 더 문제점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력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이력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력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군. 상급 지휘관들은 그러니까 아니면 회사 CEO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폭넓게 보고 통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이력이 장성 코스를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온 게 아닌가. 여자 장성으로서 이제 좀 빡세게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위로 완전히 별 3개나 4개까지 그렇게 달아주게 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육군에서도 생각하고 키워온 인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군 장성이 여군 장성 이런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장교 라인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몇 분은 네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보 라인 이제 그러니까 전투 라인이죠. 네. 전투병과 네. 뭐 작전이나 뭐 네. 정보나 네. 이런 쪽에서는 아마 거의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보직이 알짜인 게 맞는 게 보통 뭐 보급 같은 거로도 안 빠지고 예. 정보 라인으로 쭉 갔다는 거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코어거든요. 네네. 정보 작전이 제일 그 육군에서 제일 그렇게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성으로 키우려고 군에서 마음 먹고 밀어주는 인재라고 저도 보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실력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충분히 있었는데 뭐 이제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은 스스로 커리어를 망친 겁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가 제기된 부도덕성. 네. 그러니까 불륜이죠, 불륜. 네. 거기 앞서가지고 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11월 1일에 이제 최백원이 네네. 개소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 네. 이제 제대로 뭔가 네. 한 건 하셨어요. 네. 그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이 조동현 씨랑 그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고 나가지고 글을 딱 한마디를 적어놨어요. 차이는이라고. 어쩌라는 건지. 근데 이 사진도 조금 더 악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증명사진 포샵 때 프로필. 프로필 사진 제일 잘 나온 거. 딱 박아놨는데 이수정 씨 사진은 무슨 그냥 TV 스샷 그 어디 스크린샷 하나 띄워가지고 잘라 크롭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같은 거 차이는이라고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이로도 비교가 많이 되고 이쪽은 30대 이쪽은 50대니까 그 다음에 그 조동현 씨도 얼굴을 좀 만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젊었을 때는 얼굴이 다르더라고. 아무튼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 커리어 관리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거기에 한 차원 더 네. 이렇게 손을 했더라고요. 더 손을 댔죠. 남손 사진만 보면 꽤 미인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젊은 미인 사진이랑 50대 여자 사진인데 중년 여성인데 그나마 잘 나온 사진도 아니고 그냥 스크린샷 하나 잘라가지고 붙여놓고는 차이는이라고 적어놓으면은 10중 8구 얼굴 평가하는 거냐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만일자 최백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또 대거를 하는데 뭐 외모를 비교할 거면 연예인 사진을 올렸을 거라고 하면 이건 개소리고 일단 이건 논점 이탈적인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그 다음에 뭐 댓글에서 외모 차이를 말하는 분들에게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또 개소리를 씹어렸어요. 이거 우리 황 선생님 생각나는데 비슷해요. 네, 결이 비슷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양 후보의 영입 인사들에서 내 눈에는 후보들의 지향 가치 차이가 보였다.
1호 영입 대상은 후보의 철학이나 목표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이 되니까 1호 후보는 사기성이 있다라고 최백은 얘기했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기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야 들으시는 분들께는 미안하다. 뭐 친절하게 설명을 못 해줘서 이게 비아냥되는 거죠. 네. 근데 또 거기까지 가는데 수정을 4번을 하셨어요 중간에. 페이스북 그렇죠. 맨 처음에 차이는 시작하고 두 번째는 차이는 양 후보의 영입 인사. 이거 모를까? 씨.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는 이거 지금 뭐 사람들 낚시했다고 지금 이따위로 지금 네. 씨부리고 세 번째 있는데 버전에 가서야 이제 뭐 후보들의 지향 가치 차이가 보인다. 뭐가 보인 사진만 갖다 놓고 뭐 관상 최백원 씨 관상해? 어? 관상쟁이. 그러니까 당신 관상쟁이야? 강원 씨를 만나게 해줘야 되나? 강원도 관상은 안 볼걸요? 거기는 이제 사주니까. 명리학이잖아요. 명리학. 명리학이 네. 사주 쪽이죠. 네. 그 주역 같은 거 보고. 나 옛날부터 강원도 존나 싫어했어. 씨. 평론이라고 개족 같은 소리만 하고 뭐 찾아보면 다 틀려. 아무튼 예. 하여튼 이 최백은 그래 아무튼 이렇게 이건 거의 그냥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는 게 이재명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게요. 점점 뭔가 최백원 씨가 한 거는 얼팽이 맞습니다. 왜 얼팽이 맞느냐? 최백원 씨가 설령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걸 올렸다고 쳐도 이 글이라는 건 사람들 앞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먹혀드냐 먹혀지지 않느냐는 그 수용자들 몫이고 수용자를 탓할 일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그 뭐 순간부터. 그 이재명 지지자들도 댓글 중에 뭐 외모가 다른가요? 뭐 이런 댓글 달아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아이씨 이거 아닌가 하고서 이제 뭐 지향 가는 가치 뭐 어쩌고 이렇게 막 붙인 것 같은데 본인은 뭐 그것도 봤겠지만 의도하고 싶었겠지만 네. 정말 외모는 한 조금도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뭐 본인만 알겠지만 뭐 외모밖에 없죠 뭐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쟁이냐고요 사람들이. 참 아무튼 뭐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뒷박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백원 때문에. 웃기더라고요 아주. 네. 괜히 이수정 교수를 보호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간에서는 이 불륜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가로 세로 연구소 때문이기도 했었고. 이제 요 11월 30일 날 여기 일단 기사가 뜬 직후부터 이미 소문은 돌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SNS로 처음 접해가지고 이게 뭔 얘기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세현이 뭐 어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뭐 육사 안에서 육사 출신들 그 육사 출신 사회 안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였고 네, 굉장히 유명하다. 네. 하필 이제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육사 한기수 선배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육사 커플이었다가 네. 나중에 그냥 이혼을 했는데 그냥 이혼을 한 정도인 줄 알았더니 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혼외 자식이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혼을 했다. 네. 재혼을 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남자가 또 한 명 더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굉장히 뭐 좀 지저분합니다. 네. 얘기가. 네. 그래서 이 잘 나가던 여군 장교가 네. 그 갑작스럽게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게 네.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게 시각이 많고 실제로도 뭐 기사에 따르면은 그 육사 출신들 이야기가 다 이제 그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누락됐는데 그게 이제 이혼하고 이 혼외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카더라인데요. 네. 뭐 이혼을 하고 나서 상당히 남편 욕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뒤에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시집이랑 그 남편 욕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네. 그 남편 집안이 육사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시아버지도 육사 출신이고 뭐 그렇다고. 군인 집안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진급 누락된 게 그쪽 집안이 육사 쪽에 이제 좀 압력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니까 그 집안이 이제 앙심품과 자기한테 이제 자기 해코지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불륜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
마치 공무원 복무 규정처럼 육군 복무 규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까지 품이나 뭐 이제 이런 거에 그렇죠.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만약에 일반 회사라고 그래도 사내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이혼을 했더라. 근데 보니까 이런 이유더라 이러면은 회사는 못 다니죠 이거. 그렇죠. 예. 그 아마 회사 인사과에서 뭐 조치하기 전에 아마 회사 내부 분위기 때문에도 못 다니게 될 걸요. 사람들이 배척하는 분위기가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따돌리고 그럴 텐데 100%. 예.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뭐 소문이 아니라 이제 사실로 밝혀진 거랑 가깝죠. 근데 이제 당시에 처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뭐 처음 소문으로 들다가 가세현이 이걸 주워가지고 물어가지고 관련자 몇 명 인터뷰 따고 뭐 그다음에 이 이혼한 전 남편도 만나봐서 뭐 정원도 따고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친자 확인 관련한 이제 그 뭐 문자 내용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의 반응이 가짜 뉴스가 나돈다 뭐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고발한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요즘 네. 반드시 쫓아다니는 표현이죠. 고발하겠다. 네, 뭐 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 뭐 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지금 하루 그 안민석이 아마 그 얘기했던 거예요. 세게 얘기했던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관련해서 TV에 나와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 되게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죠. 자기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일 없다. 그런 식으로 맞다. 예,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예. 아침 시사 프로에 나와서 네.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네. 없다. 전문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문가 논란에 대해서 30대 젊은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맞다. 첫 뭐 발을 디디는 거니 네. 뭐 너그럽게 봐달라. 그게 전문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죠. 전문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 맞아.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공적인 자산을 그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데 써야 되는 거죠? 그걸 왜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진짜 전문가를 잘 발품 팔고 네. 잘 검증해서 데려왔어야지. 뭐 아무튼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11월 2일이 되니까 갑자기 어제죠. 어제 네, 밤에 맞아요. 이제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이제 분위기 또 많이 쌓이졌는데 이제 뭐 페이스북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 핵심 문장만 네. 그 언론 기사 보도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 특히 마지막 표현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이게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마치 유서처럼 뭔가 쓰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글을 안 남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글을 남기는 경우는 붙잡아 달라는 얘기지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말 극단적인 상황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런 글이 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관심 안 가져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길게 봤을 때.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100% 맞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런 거 있을 때 좀 잘 챙겨주고. 뭐 그렇긴 하죠. 이제 네. 근데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SNS에 공개적으로 더불어 이 사람은 SNS에 지금 보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한두 명이 아닌 상태에서 쓴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어떤 그 상황을 암시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의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억하한 마음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개새끼들아 내가 죽으면 되겠냐 이런 심정으로 저는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심정으로 표현한 게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이 아닐까 어쨌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한 20분 후에 가봤더니면 뭐 집에 잘 있더라. 네. 별일 없더라.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해프닝화 됐습니다. 네, 네. 해프닝이 돼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이 돼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요 페이스북 뜨고 나가지고 이 안녕히 계세요 때문에 그 사퇴를 이제 사퇴를 이제 암시한 거냐. 사퇴 의사 표명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죠. 그런 기사들이 올라왔었죠 어제. 네. 올라오고서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해가지고 네. 삭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확인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하기로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딱 눌러놨어요. 네. 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돼서
이제 사실상 이제 사퇴하는 걸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예. 조동현 씨가 민주당에 이제 통보를 했다. 나 이제 사퇴하겠다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를 이제 그러니까- 사퇴를 받아들인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고. 이 관련해서 송영길이 이제 오늘 어디 나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대표님, 우리 네. 대표님이 네. 뭐 일단 이제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뭐 주말경에 직접 만나가지고 예. 대화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생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결정은 유보한 상태고, 그다음에 뭐 조동현 씨는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뭐 장관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선대위에 들어간 사람인데 10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가족 개인사를 이렇게 공격할 일인지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판단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판단 중에 있습니다. 다 네. 판단해줘. 이미 사람들이 판단하고 지금 비난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뭘 더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격앙된 목소리로 10년 전 이미 양자가 합의에 따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의 얼굴 신명까지 밝혀서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지나친 것. 이건 이제 이거 가세현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세현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 언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양반아. 그냥 뭐 낙검수 같은 그런 그래. 그런 이상한 애들인데. 김어준인데 뭘. 아무튼 그래서 뭐 저기 당 법률지원단에서 가세현, 강용석 등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영길에 이제 이 말 종합해서 봤을 때 뭐 맞는 말인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비열한 공격. 얼굴 왜 까? 애 얼굴에 이름 얼굴 깐 건 정말 이건 잘못된 거. 이 새끼들이 존나 오버한 거죠. 미친 새끼들이. 가세현 새끼들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수긍할 만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거, 이것도 수용 못 하겠어. 자 이제 그 송영길 씨는 지금 당장 공직 후보자도 아닌데 10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뭘 그렇게 지랄이냐. 그런데 일단 이혼한 사실 가지고 문제 삼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혼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뭐 혼외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혼외자 자체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결혼 전에 누구랑 뭐 연애하다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혼자 키우다 그걸로 결혼을 해. 그 애를 데리고 결혼을 했다. 그래도 혼외자잖아요. 그 애는. 그렇죠. 혼외자 가지고도 문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혼하고 혼외자하고 두 개 합쳐놓고 보니까 혼외자가 이혼 사유가 되고 이게 불륜에 의한 거다. 그리고 그래버리면 그 굉장히 꺼림칙한 게 혼외자를 네. 일단 숨겼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숨겼죠. 그게 가장 컸죠 사실. 예. 네. 뭐지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린 거죠. 이거 오쟁이진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남의 남자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우는 남편. 오쟁이진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해 이제 부도덕 부정직 거짓말한 거 되게 큰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도. 네. 이것도 뭐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이거 좀 송영길이 이혼한 사실 가지고 의논하는 거는 이것도 나름대로 논점 이탈입니다. 이거 왜곡이에요 왜곡. 네, 왜곡이죠. 사실 왜곡. 네. 이재명이 잘하는 거. 네, 이쪽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뭐 공직 후보자도 아닌데 뭘 이렇게 난리냐 그러는데 앞서서 최백원이 한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1호 인재 영입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지향의 가치. 예, 굉장히 큰 의미라 그랬죠. 예. 사진 2장만 갖다 놓고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백원은 그만큼 큰 상징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재 영입 인사가 뭐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훌륭한 교수님의 말씀.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은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란에서 지금 이 가세현 이 새끼들이 워낙 크게 이쪽으로 물고 터뜨려서 그렇지. 가세현도 사실은 일하게 관해서 짚긴 짚었어요. 일하게 관해서 짚으면서 커리어 좀 수상하다. 이거 냄새 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용석이 한 얘기는 그 이근 대위 아시죠? 예. 그 뭐였지? 하여튼 실 나오고 뭐 우리나라 UDT 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랬던 사람. 진짜 사나이 비슷하게 네. 가짜 사나이인가? 네, 그게 가짜 제목이? 사나이. 네. 그 양반도 그 군 관련해서 커리어에 의혹이 많고 뭐 그 사람도 화려하죠. 뭐 네. 용병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용병 회사에도 있었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관련해가지고 커리어에 좀 의혹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찌질하게 지금 한풀 꺾인 상태인데 그 UDT 시절에 이제 후배한테 그 호임이 아니지 자기 쫄따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떼먹은 게 걸려가지고 찌질하게 그것도 한 300만 원인가 돈도 뭐 아주 크지도 않아요.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찌질하게 돼가지고 찌그러진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인성 문제 있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자 이근이다 그런 식으로 가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저도 뭐 이 이력이 굉장히 리스키하긴 한데 이력이 아니라 이 불륜 문제. 네네. 불륜 문제가 되면 이 애를 이렇게 남편 자식이 그냥 숨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웠다는 거 그게 되게 큰 문제로 보이긴 한데 사실 이력도 그만큼 다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집어 던진 게 야, 1억까지 끝나면은 나중에 정말 그 밥줄도 내놔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서경대 교수 자리 이게 불거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빠지는 게 본인의 어떤 밥그릇에 이롭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걱정 안 합니다. 이 사람 어디 가도 잘 살 겁니다. 뭐 어떻게든 살겠죠. 잘 살 겁니다. 이 사람. 근데 뭐 이 사람이 그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 꺾이면은 계속 꺾여. 이 사람은 7.8개 할 사람입니다. 어느 이상 꺾이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7.8개 할 사람입니다.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송영길은 이러면서 이제 되려 화를 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네가 화를 왜 내냐. 애초에 영입 과정을 보면 송영길 쪽에서 지금 이 사람을 영입한 걸로 나오는데. 왜냐면은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백혜련 의원인데 네네. 그분이 방송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인재위에서 관련한 사항이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영입했다고 알고 있다. 직접 영입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또 사람들이 급하게 또 찾아냈어요. 네. 그 이 조동현 교수가 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네. 송영길 대표의 동생분이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만났어. 오,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케네디 스쿨을 다녔는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그 경력이 겹쳐요. 이력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정말로 송영길 대표 라인으로 타고 들어온 사람이다. 네. 맞는 것 같다. 지금 네.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송영길 측에서 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영입할 사람을 알아보라 했더니 보좌관이 책 한 권 읽고 이 사람한테 연락 타진했다. 이것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책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보좌관이 그렇게 읽어보고 타고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 컨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알던 사이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얘기 듣고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본 게 다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뭐 아무튼 이거 보면 이거야말로 인사 참사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참사죠. 네. 이 조금만 평판 조회해봤으면은 충분히 뭐 이건 굉장히 숨겨진 사실도 아니고 사실은 공공연한 육사 졸업생 그 사회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채취를 못 해가지고 이사달이 났다는 며칠 만에 이사달이 났다는 거는 송영길의 리더십 문제죠 사실은. 네. 이거에 이제 딱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오늘 그 윤가피님이 트윗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윤가피셜입니다. 네, 저희 녹음하기 얼마 전에. 네. 이 지난 총선 직후에 이제 당시 이제 이낙연 의원님이었죠. 이제 그 저기 총리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낙연 의원실로 이제 이 조동현 씨가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처형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보좌관 채용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의원실에서 평판 조회를 해보고 반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이게. 네, 이거 그냥 복잡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사도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는 일일 뿐더러 이게 민주당의 원래 기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같이 일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게 민주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민주당이 되면서 이 꼬라지가 된 거죠. 네. 그 꼬라지에 또 몇 분 올라타셨어요. 네. 양이원영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네. 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용기 뭐 이런. 아이씨. 아니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두 분한테 네. 만약에 불륜이 걸렸어. 그 혼외자를 데려오게 걸렸어. 그럼 애 버립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길러야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 배로 나왔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 용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도 애 안 떼고 나와서 키우니까 잘했네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게? 그 상황에서 뭐 애를 낙태해도 저는 낙태한 것도 별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은. 차라리 낙태 정도 했으면은 나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동현 씨가 자기 변명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가족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족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가족을 힘들게 한 건 조동현 씨 본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럼요. 더군다나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진짜 무슨 죄입니까? 걔가 조동현 씨한테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뭐 부탁해서 걔가 태어났어요? 걔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평생 자기 엄마가 해서 낳은 게 나라는 거 그거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뭐 아무리 노력해도 늘 제자리거나 뒤로 후퇴한다고 푸념하고 있어요. 당신은 불륜으로 그 애를 낳은 그 순간부터 당신 모든 인생은 걔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당신의 뭐 도전 꿈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당신 커리어를 망치고 끝낸 거고 그대로 당신의 삶을 오로지 당신 애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유일하게. 근데 씨발 애 때문에 뭐 발목 잡혀가지고 뭐 자기 꿈을 펼치고 싶은데 못 펼친다고 징징대고 있어요? 어저께 그 최강 시사 인터뷰 중에서 네. 뭐 약간의 피코지를 하면서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한 것인지, 뭐 자기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뭐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대요. 그 꿈이 공적인 일에 나서는 거면 그건 접어야 돼요. 게다가 기회는 허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 거죠. 송영길의 퍼미션만 받았죠 뭐. 아니 그러니까 기회는 받은 거예요. 그 기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대기업에 가고 싶어. 입사 원서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서 써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면접 봤는데 안 되겠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회를 날려먹은 건 본인이에요. 예. 사람들의 비난이 그 기회를 날려먹은 게 아니라고. 당신 스스로 당신 커리어를 망친 거라고. 그 당시에 뭐 성역에 눈이 뒤집혀서 그 짓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짓을 통해서 무슨 더 클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 짓을 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당신 스스로 커리어를 날린 거예요. 그건 누구 탓할 일도 아닌 거고 애 탓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 당신은 죽을 때까지 당신 애 하나만 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택한 결과물이 그거니까. 당신 육사에서 했던 그 커리어 다 버리고 지금 택한 거잖아요. 다 택한 결과가 그 애잖아요. 남은 게. 그럼 그 애만 보고 살아야지. 더구나 그 애는 당신한테 아무런 빚도 진 게 없어요. 당신한테 부탁한 것도 없고. 당신의 결과물로 나와서 그 고통을 제일 많이 지금까지 제일 크게 고통을 지고 있는 당신 애란 말입니다. 그 조동현 씨 애란 말입니다. 근데 나와서 지금 이따위로 징징대고 있냐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분노가 금방 사그라들고 이런 거를 보니까 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거 이렇게 보류해주고 판단 유보해주고 감안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누구든지 간에 잘못을 하면. 그래서 저는 조동현 씨가 남편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애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것까지도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도 마지막에 남는 게 애가 남는데 그 애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뚜껑이 돌았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정말 이 사람 지인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너는 네 커리어, 네 꿈 그런 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거 얘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동현 씨 이야기 좀 최대한 축소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이슈, 정말로 좀 크게 드러나야 될 이슈가 묻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작게 다루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부도덕이나 무능함을 나타내기엔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조동현 씨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는 자세는 이재명과 너무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결이 굉장히 잘 맞죠. 네, 이재명한테는. 네, 그래서 아까 뭐 저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입이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최백은 씨 말이 맞아요. 그 이재명 캠프의 어떤 철학을 온몸을 던져서 입증하는 사람이 조동현 씨인 건 맞아요. 네. 상징. 네, 정말 상징입니다.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뭐 일부러 하라 그래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걸로 한 주간 시끌벅적했는데 네.
이 민주당이 이제 이 조동현 씨를 단지 영입 인사 1호라서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네. 정말 가리고 싶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실드를 쳤던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예, 그런 의심, 설이 예, 그런 의심.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SNS에서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5궁 중에 한 분인 5 맞나? 하여튼 네. 그 여러 분 중에 한 분인 네. 김현지 전 경기도청에서 일하던 예, 비서관입니다. 네, 이재명의 비서관으로 예. 알려진. 네. 뭐 그러면서 소문이 이분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이 공익 제보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네.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사실 그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죠. 김현지 씨. 예. 설령 모른다고 해도 이제 김현지로 추정되는 어떤 SNS의 그 트위터 이제 캡처들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만한 그런 네네. 인물이죠. 니르바나. 네. 네. 그래서 이 박철민 씨 같은 경우는 이 공익 제보자 이 사람은 조폭이고 지금 현재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에 이제 국제 마피아 그 유명한 국제 마피아파의 뭐 행동 대장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 저기 뭐 SNS 기사나 SNS상에서 이제 사진으로 많이 나도는 거 보면은 좀 얼굴을 좀 고친 것 같은. 네, 네. 약간 그 옛날에 그 개그맨 리마리오 네. 리마리오 좀 닮은 것 같은. 화장을 이렇게 문신처럼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그 코스염도 좀 그 예. 이태리식으로 기르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이재명이 국제 마피아파와 결탁을 하고 있다. 네. 네. 강하게 주장을 했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어떤 관계냐? 2007년부터 그 국제 마피아파의 원로들과 유착을 해왔고, 그래서 그 국제파한테 사건을 소개받고, 그 다음에 커미션을 떼어주는 그런 관계였다. 한마디로 이제 국제파 변호해줬다는 거죠, 조폭들. 그렇죠. 국제파가 이제 이재명이 단골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장이 된 후에는 뭔가 이제 그 국제파 코마 트레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특혜도 줬었고. 네. 그 다음에 국제파는 어떤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박철민 씨가 얘기한 거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돈이 총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10월 18일 그 조선일보가 이제 기사로 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네. 그 진술한 거에 의하면은 박철민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총 5억 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5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2015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세 차례라고 네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꽤나 007 같은 은밀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 사람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네. 그 장소에 나가면은 제3자가 몰래 이렇게 나타나서 네. 돈가방을 들고 사라지고서 전달받았다 텔레그램을 남기고 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이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시간, 날짜, 장소가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보면은 2억 3천만 원 박철민이 이제 전달 받아가지고 2억 원 전달해주고 3천만 원 자기가 용돈으로 썼다.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코마 트레이드 대표였던 이준석이 네. 그렇게 시켰다고 하죠. 네네. 뭐 그런 그 정도까지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지어낸 얘기들하고 퉁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받아간 사람으로 김현지 씨를 지목을 했다고 해요. 박철민 씨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뭐 이름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데 네네.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이 여자네. 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김현지 씨가 이재명과 그럼 어떤 관계냐? 네. 가장 최근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재명의 비서관이었고요. 경기도청에 네,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비서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어요. 같은 시민단체는 아니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 이제 시민사회의 동지였던 거지. 이재명도 여기 아니었어요? 성남 참여자치연대? 성남 참여자치였는데 맞나? 맞을걸요? 그 맞겠다. 공공병원 설립 그거 하면서? 맞겠다. 네,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성남자치연대 활동을 하면서 이때 이 김현지 씨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이 됐다고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성남시에서 성남의제 21이라는 그 시민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시에서 만들어요. 네. 네, 이게 뭐 UN 그 환경 부서에서 뭐
이런 시민단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21가지 의제를 뭐 권고사항 같은 걸로 내려온 건가? 네네, 뭐 비슷하게.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성남 의제 21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도 받고요. 왜냐하면 네. 또 시 예산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으니까요. 네네. 이것으로 갈아탑니다. 김현지 씨가 그러니까 성남 참여자치연대에 있다가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게 아닌 게 성남시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만든 시민단체니까 그냥 민간에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 뭐 이런 회의에도 등장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은 뭐 사무국장에 대한 그런 조례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자격은 뭐 해외여행 및 뭐 지방공무원법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뭐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 조례로 자세하게 정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성남에서 시민단체를 하고 있던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네. 태클을 겁니다. 야, 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이게 조례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이기 때문에 NGO면 된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성남자치연대 소속이었으니까 네. 활동을 했으니까 네. 뭐 자격 자체는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다만 이제 어떤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좀 더 있는 성남환경운동연합의 눈에는 네. 좀 거슬렸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무국장 선임에 대한 의혹을 발표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건 이제 좀 약간 TMI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사회적 기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으로 역시 김현지, 그다음에 또 성남의제 21 소속 다른 2인까지 2사람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이 이런 사회적 기업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어떤 단체들이 네. 뭔가 용역을 따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나눔 환경이죠. 나눔 환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원래 기존에 이제 폐품 수거해서 파시는 분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관변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서 네. 이 나눔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 이제 수정구였나 중원구 의원이었나 그 김미희 의원이라고 네. 민노당 네. 이제 성남시장 후보로도 막 나오기도 하고 네네. 이재명이 당선될 때는 둘이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그 인수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애들이 좀 공격을 많이 했죠. 빨갱이랑 뭐 짬짬이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민노당이랑 가깝게 활동을 했었어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뽀찌 떼준 게 나눔 환경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성남시 안에 이제 17개인가 뭐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곁다리 얘기인데 네. 그 환경 재활용 그쪽도 지금 보면 은근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당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쉽게 보면 그 폐지 줘가지고 이렇게 리어카나 그 카트에 싣고 가시는 그런 노인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조직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도 그게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헌옷들 이렇게 무게 단위로 달아가지고 보통 외국으로 네네.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원래 이제 하던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재향군인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 지분을 뺏어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돌리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성남도 왠지 이 나눔 환경 그러니까 여기도 의류수거함 쪽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네. 아무튼 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유행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활용 쪽 그 사업 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민선 5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2010년에 네. 당선된 사람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그런 게 본격적으로 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뭐 사회적 기업, 뭐 네. 협동조합,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유행이 아니라 예. 이 청소. 이 재활용 쪽, 재활용 쪽 지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먹는 그런 것들이 몇 군데에서 좀 보였거든요. 제가 주소 들은 바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재명도 그런 유행을 따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은근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김현지 씨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성남시 시절에는 그렇게 성남의제 21로 활동을 했었고 이 성남의제 21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실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집무실 바로 네. 옆에. 네. 뭐 그거는 근데 조례에도 뭐 그렇게 이 성남의제 21의 사무실은 성남시청 안에다 둔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집무실 바로 크게 옆이라니.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보통 보면 집무실 있는 층은 한 층은 그냥 다고 시장의 공간으로 쓰거든요. 네. 근데 거기보다 사무실 두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남시장 시절을 같이 보내고 이재명이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이제 비서관으로 채용이 네.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정가에서는 뭐 찌라시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 김현지 씨를 두고서 네. 이재명의 드러나지 않은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재명의 문골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뭐 도의회나 이런 데서 그 경기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는 올리는데 네. 자료가 커트된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삭제되거나 네. 지워지거나 네. 이거를 전부 비서실을 거친다. 김현지 손을 거친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문고리 권력이다 그러고 네. 이쪽 사회에서는 현지공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이 지금 그동안 이제 이력에서 이제 소개 안 된 부분이 소문으로만 놔두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망 다닐 때. 네, 이재명이 그게 검사 사칭권이었나? 그게 무슨 건이었지? 검사 사직권으로 들었어요. 그때 이제 바로 구속이 안 되고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짱 박혔었죠. 톡 껴가지고 수배가 돼가지고. 네. 근데 그때 그 짱 박혀 있었던 데가 김현지의 집이었다. 뭐 그런 얘기. 겉으로 드러나고는 이제 교회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젊은 여자 집에 숨어 있었다고. 네. 그걸 또 우리 부선이 누나한테 자랑을 했었다고. 네. 뭐 그리고 그게 해경궁이 알게 돼가지고 해경궁이 대판 뭐 완전 개난리를 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참 지가 무슨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걸 도망가서 숨을 일인가 그게? 어쨌든 이 김현지 씨는 뭔가 측근일 수는 있는 게 최근 드러난 거에 의하면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또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죠. 네. 네. 여기 이제 분양받은 사람 이재명 측근이 다 있습니다. 정진상. 네. 그다음에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네. 그다음에 그 이화영 의원 이제 지금은 이화영이 킨텍스 사장인가 그렇죠? 네. 의원 할 때 보좌관 하던 이한성 씨. 네. 그다음에 그 녹취록 제보한 걸로 이 대장동 관련 녹취록 제보한 정영학 회계사. 네. 그 사람의 여동생. 네. 이런 쟁쟁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니까 로얄 패밀리네 뭐. 야, 진짜 이건 측근 레벨. 게다가 상당한 이너 서클 아니냐. 네. 네, 이런 의심 받기 충분하죠. 뭐 현지공은 왠지 김현지 씨는 그럴지도 모르지. 저기 굿모닝 아웃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이 내 집이 됐어요. 그러고 지낼지도 모르지. 누가 알겠어? 예. 그래서 이걸 가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뇌물을 이 국제 마피아의 뇌물을 직접 받아갔다고 지금 제보가 나왔는데 증언이 나온 상태죠. 네. 지금. 그러면서 고발도 했어요. 네. 네. 이재명을 비롯한 몇 명을 고발했다고 하지? 하여튼 여러 명을 고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대장동은 사실 좀 많이 뭉개고 있긴 하거든요. 딱 아예 그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재명을 배제를 하죠 최대한. 네. 그냥 딱 유동규 정도까지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딱 끊고 정진상까지도 안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네. 정진상은 심지어 지금 선거 캠프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검찰이 잘하는 그 외과 수술을 하듯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외과 수술을 하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거세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허벅지 부분까지만 살짝 도려내고 딱 불을 쥐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터뜨려 버린다 그러면서.
예, 이번엔 여기까지만 딱 집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끝내면 여지는 남겨두는 거죠. 예, 여지는 남겨놓고. 자, 그래서 네, 뭐 현재 근데 이제 김현지 씨는 지금 싱가포르로 가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자식 얼마 데리고. 전까지만 해도 뭐 김현지 씨가 뭐 고발을 네, 한다는 뭐 자기 자식 관해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돈다. 그 예. 말하자면 시중에서는 그 현지궁이라는 그 소문.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고발을 하네 어쩌네 그러더니만 싱가포르로 가 있다. 뭐 어느새 지금.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싱가포르 가서 들어올 수는 있을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여러분들 계속 주목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네, 초유의 관심사였어야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네. 지금 저희가 녹음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앞서서 그 조동현 씨 건을 한 50분 정도 지금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분량을 김현지 이 건에 쏟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워낙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아요. 네, 많기도 많고 뭐 다루려고 하면은 이 저기 너무 좀 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거 재밌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에 관해서 열심히 기사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뉴데일리의 네, 김현지 기자입니다. 유명하죠. 네, 김현지 기자님께 김현지 기자님께서 뭔가 추가로 취재를 하셔서 또 기사가 나오면 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지 자기랑 이름 같으면 나도 또 더 기분 나쁠 것 같긴 해. 내가 뭔가 이렇게 기사를 쓰려고 네. 봤더니 뭐 범죄자 같은 놈 이름이 나랑 똑같으면 더 빡칠 것 같긴 해. 예, 김현지 기자의 김현지 기사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그 전해드릴 소식은요. 2022년 예산안이 오늘 12월 3일 금요일 기점으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이 정부와 이 민주당 사이에 여러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지역 상품권 관련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게 기사에 따르면은 정부에서 이제 애초에 편성한 예산안에는 그 지역 상품권 관련 발행 규모 6조 원. 네. 근데 이게 기사가 애매하게 썼어요. 이게 기사들이 대부분의 기사가. 네. 그러니까 6조 원이라고 하니까는 정부가 6조 원이라는 돈을 쓰는 거냐.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좀 기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설명이 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발행 규모가 6조 원이고 네. 그 지역 상품권은 인센티브가 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 보조해주기 위한 그게 이제 실제 사용되는 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6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한 6천억 네. 보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10%를 다 보조하지도 않고 그 10% 중에 4%. 네. 그래서 정부 예산은 최초에 그 6조 원 발행 규모의 4% 보조니까 2,400억 편성을 해놨었다고 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반대를 한 거죠. 네. 2021년에 이 21조 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토탈 한 2조 1천억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일부였겠죠 아마. 네. 같은 시기면은. 네. 이것도 이제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왜 이렇게 줄였냐? 네. 그래서 2022년에 25조 원 규모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 이틀 전에 25조 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25조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네, 발행할 수 있다. 예, 발행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발행 규모에 대한 네. 합의가 된 거고 네.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게 바로 네. 이틀 전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재부안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기재부안이 합리적인 거 이전에 민주당에서 25조 원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뭐, 올해 21조까지 갔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억지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면은 네네. 뭐 참 이거 뭐 무슨 뭘 근거로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게다가 있는 거죠. 21조 원이었는데 내년에 왜 굳이 발행 규모가 4조 원은 왜 늘어나야 하는가?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하죠. 네, 굳이 뭐 민주당 피셜로 하면은 네, 지역 상품권이 많이 나가야 네. 이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네, 예, 뭐 이 주장을 뭐 하고 있죠.
최백은 교수식 네. 주장이죠.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교부금이 이제 각 지자체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니네 마음대로 써라. 알아서 해라 뭐. 예. 네. 굳이 왜 중앙정부 예산을 따로 편성을 또 하냐? 네. 교부금 주는 걸로 알아서 하고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 소관으로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기재부의 반론이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이죠. 그렇죠. 예. 심지어 정말 너네들이 지역 화폐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지. 네. 왜 자꾸 정부의 손을 빌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고 만약에 다시 내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급상승해서 거리두기가 정말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역시 규모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거리두기가 풀리기 전부터 사실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네, 세계에서도 다 전 세계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네. 예, 백신 보급되면서 네. 그래가지고 약간 경기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역대급 규모로 상승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돈이 풀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잠긴다고 해도 올해보다 4조나 더 늘어나야 될 이유가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5조로 합의를 하고 그 지원은 기재부가 이제 설정한 최대치 네.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의 최대치가 15조라고 합니다. 네. 15조 정도까지는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5조의 4%죠. 그러니까. 4%죠. 예, 네. 15조. 그러니까 1조 5천억에 한 4% 10분의 4니까 15 곱하기 3 6이니까. 1조는 좀 안 되겠죠. 네, 네. 그거 가지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지자체들 불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더 보조를 해라. 이게 민주당의 한 관계자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온누리 상품권 쓰라고. 그러니까요. 오늘의 상품권이랑 지역 상품권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도 인센티브가 붙거든요. 네. 그 도대체 뭐가 다르냐. 네. 오히려 전국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전국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품권으로 정말 소상공인을 살리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오늘의 상품권이 훨씬 낫죠. 그렇죠. 예.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쓰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다들 그걸 쓰지 뭐더러 지역 상품권을 쓰겠습니까? 네. 오늘의 상품권 마트에서 못 쓰거든요. 네. 지금 오늘의 상품권 발행처가 어디지? 그게 그 기재부 그러니까 그 발행 그 외주 주는 기관이요. 네. 발행 기관은 조폐청인가? 그것도?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코너에는 아닐 겁니다. 오늘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 발행 규조 21조에서 25조로 늘어났고 오늘 나온 기사로 최종 지금 속보로 나온 거는 30조로 지금 나왔죠. 네, 30조. 30조로 합의 봤다고 나왔죠. 하지만 네네.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그 기사에는 얘기가 없었고 네.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에 관해서는 네, 그게 이제 오늘 본회의 통과됐다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그거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게 이제 일단 실제 들어가는 돈의 예산은 아니고 일단은 그 나오는 뭐 6조 원, 21조 원 이런 숫자들이 발행액의 총 규모다. 네네. 이제 그거라고 하지만 근데 이 규모가 우습게 볼 건 아니더라고요. 우습게 볼 건 아니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나 이게 네. 따져 보니까 네. 일단 대한민국의 이제 가계 동향 조사를 근거로 파악을 해보면은 이 우리나라 총 가구의 소비액, 네. 소비액을 보면은 평균 한 연 1,000만 원 됩니다. 한 가구당. 한 가구당. 네. 예. 그러니까 한 분기당 대략 평균적으로 250만 원씩 네네. 쓰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체로 확대를 하면은 이제 한 그게 210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역 상품권을 30조를 발행을 했어. 네. 이게 전부 대체 소비가 아니라 네. 추가 소비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돈이 210조에서 14%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210조 플러스 30조.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네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은 대체 소비로 갈 네, 그렇죠. 거니까 뭐 그렇게는 네.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도 이거는 문제라는 음.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은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을 지금 경제 기조로 삼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 배치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효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대체 소비 효과가 커서 소비 효과가 적다고 해도 이게 곤란한 게 30조 기준으로 하면은 그 4%, 네. 저는 여기서 계산을 6%로 했는데요. 네. 그럼 한 1조 8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네. 네. 1조 8천억 정도 되면은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 예산 있죠. 네. 네. 그게 총 13조 2천억입니다. 네. 그 중에서 생계급여 지원이 차지하는 게 4조 6천억이에요. 네. 여기에 이 1조 8천억이면은 이 생계급여 예산 지원 예산의 39%입니다. 그만큼 돈을 더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는 아니면 거죠.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돈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돈 쓰는 모양새가 이게 그냥 막 등치만 키우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럼 통과된 거를 보면은 저는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님과 기재부를 좀 칭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이 여당 민주당의 압력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일단 발행 규모 3조 원으로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정부가 보조하는 발행 규모는 15조입니다. 아까 그 전해드릴 때 기재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치는 15조라고 했잖아요. 맥시멈이. 네, 그걸 지켰어요 일단. 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15조는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보조하는 15조도 네. 정부가 그럼 이걸 다 하냐? 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15조에서의 4%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올해 편성된 게 7,053억이에요. 네. 7,053억인데 그 중에 1,000억은 올해 2021년 국민지원금 남은 잔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내년 예산에서 사용하는 거는 6,053억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만 정부에서 씁니다. 네. 지역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일단 짜게 지금 쪼이고 있네. 네. 꽉 조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자체는 그럼 얼마를 해야 되냐? 일단 15조에 정부 보조 15조 분의 6%. 네. 나머지는 다 10%고 뭐. 네. 하려면. 나머지는 1조 5천억. 그러니까 지자체가 100% 담당하는 15조의 10% 전부 다. 네. 이걸 다 합치면은 9천억 플러스 1조 5천억 해가지고. 뭐 아니면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돈 예산이 만만치 않은 네. 데는 못 주죠. 못 주죠. 네. 그건 인천시의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총 감당해야 되는 예산이 2조 4천억이에요. 우리나라 그 지자체 전체의 모든 예산이 365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21년 기준으로. 네, 네. 365조 중에 이 정도면 뭐 1%도 안 되긴 하는데 네. 1% 좀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좀 서울이나 경기 이런 대도시 광역지자체처럼 좀 큰 데가 있지만 시군 단위는 항상 쪼들리거든요. 그렇죠. 거의 지원금만으로 살아가는 동네들도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발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지역 상품권에 매달릴까? 뭐 그러니까요. 그 몇 번이나 추측했던 얘기지만은 이번에 다시 추론해 보면 결국은 코나이랑 위험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코나이랑 이재명이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을 계속 그 연속적으로 그것도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계속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렇죠. 늘려야 된다고 하죠. 계속. 지금 코나이에 들어와 그 지역 상품권 판매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돈 중에 일부는 코나이가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해서 만약에 지금 지역 상품권 그 결제 금액만큼의 돈이 이제 코나이에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가맹점들한테. 그렇죠. 그 지역 상품권을 결제받은 만큼 네. 그걸 일시적으로 싹 다 빼내 간다고 그랬을 때 코나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코나이가 돈을 지역 상품권으로 들어온 금액 중에 일부를 유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발행을 해야 될 뿐더러 그 빵꾸랑 말하자면 카드 돌려막기죠. 카드 네, 돌려막기인데 지금 원래 돌려막을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빵꾸를 내놔가지고 다음번에는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그 규모의 돈이 들어와야지 메워지는 수준으로 그렇게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상품권 발행을 어느 한순간에 딱 끊어지는 순간에 코나이는 좆되는 경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령 코너이가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아니 이재명이나 혹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푸시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 그 점에서 보면은 뭐 코너이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선거 자금 중에 일부를 뭐 코너에서 받아 쓴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안 통과된 걸 보면은 뭐 내년에 지역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네. 네. 정부는 6천억 사용합니다. 최대한 지금 틀어막은 거죠. 아, 잘 막았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정말 칭찬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자체로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지역상품권은 포퓰리즘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명분은 지역상권 뭐 부응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지역상권 부응된 거는 뭐 지금 연구 보고서만 봐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우호적인 연구 보고서에서나 그냥 뭐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냥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재부 쪽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별로 영향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크지 않죠. 네, 세금 갖다 박은 거에서 가성비가 엄청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인센티브 주는 거에 비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은 참 목매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정치 자금 관련한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냐라고 추측하는 거 이외에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도저히 합당한 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건 뭐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도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다만 뭐 이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 뭐 로비가 있는 건지 어쨌든 선거 때는 그런 조직들이 뭐 소중하긴 할 테니까요. 그 소상공인 단체에 로비가 있다고 치면은 차라리 지금 손실보상 있잖아요. 네네. 손실보상 규모를 더 키운다든가 그런 게 오히려 포퓰리즘에 더 합당한 거죠. 합당한데 막상 이제 그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계속 지역 상품권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 그쪽에서는. 그러면 또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그쪽 단체 일부도 코너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재부라면은 뭐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기재부 장관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좋다 그러면 다 받아주겠는데 대신에 발행업체 바꿔라. 그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네. 발행업체 바꾸라고 그러면 딴소리 하면은 10중8구 코너이랑 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녹음실을 오면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이제 아직 본격적이지 않지만 이 영입 2호에 대한 네네.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영입 이후 또 그 30대 여성이죠. 네, 30대 여성이고 이 사람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력은 보면 전문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쪽 네네. 분야로는. 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한 상태고요. 네네. 무슨 소시에이츠인가 뭐 네네. 그런.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오늘 기사로 봤나?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네네.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옐로우 모바일이면은 알뜰폰 회사 중 하나 아닌가? 거기가 엄청 핫했었대요. 예, 예. 저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광고 막 하는 거 있죠. 우주인 나와가지고 뭐 저는 TV가 없어서 광고는 모릅니다. 그 유튜브 광고에서도 못 보셨나? 유튜브 한때 광고도 그 광고 많이 나온 거 하나 있거든요. 광고도 그러니까 항상 광고 차단 프로그램 깔아놔가지고. 네. 그래서 이 옐로우 모바일이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스타트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두 번째로 유니콘 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하나? 네. 굉장히 커졌대요. 네네. 커졌는데 네. 근데 이게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마치 이거 갭 투자랑 똑같습니다. 네. 투자를 받으면 네. 인수를 하고 네. 그 인수를 해가지고 덩치가 커진 다음에 또 투자를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또 인수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커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자꾸 투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네. 겁니다. 하지만 실적은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인수만 그게 나중에 그리고 사업하던 게 완전히 하나가 딱 어그러지면서 네. 이제 거품이 그때부터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수했던 회사들 다 매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엉망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입 2호의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런 거를
영입 인사로 쓸 수 있냐 누군가 태클을 걸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가 싶었는데 모 회사의 잘못이 자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과 이 영입 이후의 스타트업 회사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네. 일단 잘 모르겠는데 네. 다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다만 재미난 거는 이 영입 이후의 스타트업 회사가 그 2015년 7월인가 이제 회사 문을 딱 열었어요. 네. 열었는데 그 옐로우 모바일의 그 자회사가 된 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옐로우 모바일에서 이 스타트업의 주식을 51% 이상을 딱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로 만든 거죠. 네. 그게 8월이에요. 네. 딱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그게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스타트업 생기자마자 그거를 사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혹시 뭐 비즈니스 그냥 사업적인 딜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영입 이호와 그 옐로우 모바일의 대표 그냥 딜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짜고 치는 어떤 그러니까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좀 뻥튀기를 해보자. 네.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곳에서 한 짓 인수하고 투자받고 또 인수하고 투자받고 네. 인수하고 투자받고 이게 이 지역 상품권이랑 너무 똑같아 보이더라는 거죠. 돌려막기죠 뭐 예, 그것도. 이것도 돌려막기죠. 네. 갭 투자. 네. 이런 거를 자꾸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 이 상황이 네. 진짜 너무 안타깝고 도대체 그 전까지의 민주당 그 당헌 당규에도 써 있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위한 그 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이상희 교수님도 징계받은 상태고 8개월 네. 당원권 정지 8개월. 게다가 소명 기회조차 안 줬다고 하죠. 네. 소명 기회조차 주지를 않고 그냥 그 네. 나가라는 소리죠. 뭐 당원권 8개월은 사실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면 나가라 그러고 좀 8개월 때려놓은 상태죠. 아니 보통은 그 당사자 불러서 소명 절차를 밟지 않나요? 뭐 절차 밟아봤자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애초에 그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일표는 도덕 아니고 명예훼손도 안 될 거를 가지고 지금 그 태클 걸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참 진짜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뭐 이 얘기 하나 마나한 소리인데 당이 정말 개쓰레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포퓰리즘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혹하는 어떤 그런 거품에 편승해가지고 그걸로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자면은 이거 좀 지난 이슈긴 합니다만은 11일이었네요. 이때 이제 이재명이 또 무슨 청년 가상 자산을 말하다라는 그런 간담회를 또 했었어요. 맞아. 네. 그렇죠. 의원회관 빌려가지고 네네네. 가상 자산 씨발. 여기서 이제 되게 얼차없는 소리를 했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핫한 키워드는 다 있는 거야. 네, 키워드를 갖다 붙인 네. 거죠. 말하자면은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네.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주겠다. 네. 거기에 블록체인.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거래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이것을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근데 국부 유출을 만든 거라요. 그러면서 대규모 토지 개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사흘 뒤에 또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 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게 하면 일종의 가상 자산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너무 뭐 뜬구름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지폐도 종이 쪼가리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은 신용 권위를 부여하니 모두가 믿고 거래하며 교환 수단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근데 이재명이 지금 병신 같은 소리를 한 게 네. 이 코인 열풍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코인이 교환 수단으로서 열풍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르니까. 투자 대상이니까 그냥 투기 그렇죠, 대상이니까 그렇죠. 투기 대상으로 보고 오른 거지 무슨
교환 수단으로 좋으니까 누가 거기다 거래를 해요.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 제일 처음에 나온 비트코인 지금 일상적으로 씁니까? 안 씁니다. 네, 안 쓰죠.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는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 거기는 그냥 망한 나라라서 자기 나라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맞아. 자기 나라 돈이 없으니까 금덩어리 싸두고 다니는데 금덩어리 싸두고 다니기 힘드니까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코인 충돌을 표곡했다고 지금 기본 개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기에다가 사실 그 이재명 측에서 또 숨겨놓은 키워드는 또 있어요. 기재부 망하게 하려고. 네. 기재부랑 한국은행. 네. 이 가상 그러니까 이 코인을 전담하는 네. 이 기구를 전담 관리 감독 기구 그러면서 발행 주체까지 되는 그런 기구를 가상 자산 무슨 감독청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시초로 하는 이 모든 가상 화폐의 어떤 개념에 역행하는 소리예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탈중앙.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거고 발행도 발행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렇죠. 알아서 그냥 늘어나는 거죠. 채굴기로 연락이 채굴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지. 그렇지. 근데 무슨 뭐 발행 기관이 있고 감독 기관이 있고 이거는 그냥 은행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돈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돈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쿠폰을 만들어 줄게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없이 가상자산은 말만 가지고 집단에는 뭐 그럴싸한 말이라고 말을 지어냈는데 가상자산에는 정의 자체에 위배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재명이 애초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개소리 씨부린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소리예요. 맞아요. 심지어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그 기사에서 교수라 그랬나 전문가라 그랬나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신도시 한 2-3개 정도 만들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수익이 네.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1,000조를 가지고 네. 이거를 코인으로 만드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뿌리면 네. 1,000조짜리 우리나라 코인이 하나 생기는 건데 네. 그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의 그 총 액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같은 현금화 했을 때 총 액수 네. 그거와 거의 필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조라는 규모가 그 정도가 되나 봐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가 네. 가상화폐 G2가 될 수 있다고. 메타버스에서 가상화폐 G2가 된다.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갈 수 그 있다고. 누군지 모르죠. 익명이었어요. 네. 제가 한마디 욕 좀 해야 되겠다. 야 이 씨발아 1,000조면은 그냥 항공모만 만들면 우리 지구 정복할 수 있어 이 씹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지구 정복해가지고 다 수탈하고 금 다 빼먹으면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거 훨씬 현실적일 수 있죠. 1,000조로 그냥 항공모만 만들어서 미국이랑 맞짱 뜨자고.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환단고기급 판타지를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이재명 쪽에 환빠이들도 붙어 있기도 하고. 애초에 얘네들은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유행하는 키워드들 가지고 자꾸 민주당이 장난치는데 메타버스. 이재명 네네. 타고 다니는 그 버스 메타버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네네, 메타버스라는 말이 92년에 어떤 지금 작가 이름 까먹었다. SF 소설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메타버스는 뭐 대체 현실 혹은 그 대체 현실이 아마 지금 가장 적합한 번역일 것 같은데. 네네. 메타버스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제 하위 개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게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도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네.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SNS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상사회 온라인,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 가상사회 온라인에서 가상 공간에서 그 사회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사회를 만든다. 그 개념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 근래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뜨고 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예요. PC통신 시절부터 해왔던 거예요, 사실. 쭉 그렇죠, 해왔던 건데 그냥 마치 뭔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니면은 뭐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네. 나 무슨 매트릭스 만들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 개념이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 대두되면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사명을 메타로 바꿨고 그걸 또 지금 그 주식 거품 장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업계 쪽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이거 괜히 또 쓸데없이 거품 장사질 하려고 든다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테슬라 겨우 네. 하나 가지고 그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최근 유행하는 경향을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지금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코인이라는 것도 지금 요 근래 이건 저 모바일 온라인 게임 경향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한동안 특히 모바일 게임 쪽에서 경향이 페이 투 윈 그래가지고 모바일 게임도 혼자 하는 플레이가 있고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네. 경쟁을 하면 직접적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네. 싸우지 않더라도 서로 이제 캐릭터 랭킹으로 매기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페이 투 윈은 말 그대로 이기고 싶으면 돈 내라는 소리예요. 현질 많이 하면 네. 이긴다. 이기게 해준다. 현질 많이 하면 짱 먹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지금 되게. 그렇죠. 그런 거 은근히 또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죠. 현질하는 맛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국내에서는 리니지 필두로 해가지고 아무튼 음. 한국에서 좀 유독 그 과금 체계가 좀 독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몇 년 그렇게 이제 빨아먹다 보니까 비판 여론이 일고하니까 근래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 이제 플레이 투 언 그래가지고 게임 플레이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돈을 벌게 해준 게 가상화폐입니다. 보면은 게임상에서 어떤 특정 자원을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채굴을 해가지고 그걸 게임 안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바꾼 다음에 그 화폐가 일정 규모 이상 쌓이면 그거를 주로 이제 이더리움을 쓰는데 가상화폐 중에 네. 이더리움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게임에 도입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몇 개 게임이 나와 있고 꽤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마치 이더리움을 캐는 기분으로 게임을 하겠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세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뭐 게임에서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제법 비싸죠.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싼 게 아마 이더리움일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유통되는 개념이 이제 NFT 그래가지고 non fungible 토큰 그래서 이제 뭐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보면은 투기성 지금 자본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예요.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어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개념은 서버에서 DMR을 걸어가지고 그 어떤 파일에 이제 DMR을 걸어서 복사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저작권을 걸곤 했는데 이거는 DMR을 건 다수의 파일이 똑같은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FT는 블록체인 개념으로 한 개의 파일에만 그 순수한 저작권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언젠가 근미래에 보편화가 돼버린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NFT 창작물들이 굉장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NFT를 걸고 나와 있는 어떤 소수의 창작물들의 되게 투기성 자본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조그만 그림 파일 하나에 막 30억, 40억이 거래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 안에서 벌써부터. 묵혀두면 몇백억, 몇천억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해킹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는데 CPU 기술 발전하잖아요. 컴퓨팅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네. 그러니까 넌펀저블이라는 게 지금은 넌펀저블인데 이게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거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가면은 넌펀저블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투기성이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이것도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을 민주당이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다가 자꾸 갖다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 경계를 하고 사람들한테 주의를 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가져왔던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 투기다. 초반부터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가지고는 그걸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워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저는 이재명 못 찍겠어요. 뭐 그 사람이 인성이 좋고 이재명 설령 뭐 천사라고 쳐도 이런 소리 하면 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은 그런 아예 이런 거 뭐 힙한 줄 알고 이런 거 손대고 그런 건 안 하잖아. 그런 건 안 하죠. 네. 무식해서. 근데 이재명도 충분히 무식해. 이재명도 무식해요. 무식하니까 아무 말 하는 거야. 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과 아무 말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막 말 되는 줄 갖다 찌부리고 있고 윤석열은 뭘 모르니까 아예 입을 닫고 있는데 뭘 모르니까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쪽이 차라리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하잖아요. 참. 네, 그래서 가상화폐 소식까지 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찾아올지. 예. 겁난다 진짜.
예. 겁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면 변태입니다.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좀 이상해지긴 해요. 예, 방송하면서. 네, 그러면은 연말 연시인데 참. 예.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네. 네. 계속 고정 멘트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어떤 식으로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